형수님, 그동안 편히 지내셨습니까? 그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형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높은 단상 위 암행어사의 관복을 입은 그 사람. 바로 10년 전 자신이 밥주걱으로 때리고 쫓아냈던 그 어린 시동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형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사의 차가운 눈빛이 형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10년 전 한겨울, 헛바지 차림으로 쫓겨나던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업보로 돌아올지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가문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부른 비극, 그리고 세월이 가져온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운명을 가른 그날 밤. 달빛도 차가웠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형님, 형님. 15살 소년 정환이가 형의 방문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형수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지 마. 이놈이 우는 소리가 상주 우는 소리보다 더 요란하구나. 내 형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어. 정환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6의 나이로 병사한 형.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형은 지난 3년을 병상에서 보내다가 결국 이승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형님 빈소라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발. 빈소. 박씨 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3년간 병든 남편을 간호하느라 지쳐있던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은 어쩌면 해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상주 행세를 하겠다는 게냐?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은 내 뱃속의 아이다. 박 씨는 아직 불룩하지도 않은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있는지 아니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인지 정환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형의 장례를 마치고 난 날이었습니다. 이놈, 내가 아직도 이 집에 있었구나. 박씨 형수가 부엌에서 밥주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험악하게 빛났습니다. 형수님, 저는 그저 이 집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실 박 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논밭 수십 마지기와 한양에 있는 기와집 2채를 가진 부잣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시동생이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습니다. 혹여나 이 어린 것이 자라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해도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제가 과거 공부를 해서 출세하면. 과거? 내 형님도 과거에 3번이나 떨어지고 병들어 죽었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게냐? 박 씨는 정환이의 머리를 밥주걱으로 내리쳤습니다. 아, 이 재수 없는 놈. 내 형님이 죽은 것도 다 내가 이 집에 있어서 그런 거야. 관상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이 집에 있으면 가문이 망한다고 했어. 그것은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15살 소년에게는 그 말이 무서운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형수님. 눈이 이리 내리는데 어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나는 모르겠다. 박 씨는 정환이의 멱살을 잡고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헛바지 저고리 차림의 정환이가 눈 쌓인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옷 한 벌이라도 챙겨가게 해주시옵소서. 옷? 이 집안의 옷은 다 내 것이다. 내 몫은 없어. 쾅. 대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렸습니다. 정환이는 얼어붙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다가 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무언가 던져졌습니다. 딱! 바닥에 떨어진 것은 쉰밥 한 덩이였습니다. 며칠 묵어 딱딱하게 굳은 밥이었습니다. 이것이나 먹고 썩 꺼져라. 다시는 이 집 문턱에 얼씬도 하지 마. 정환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쉰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모욕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님. 형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거늘. 정환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정환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눈 내리는 산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의 작은 발자국이 하얀 눈밭에 찍혔다가 이내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박씨 형수는 대문을 잠그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장을 열고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 그리고 현찰.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아무도 나한테서 이걸 빼앗아 갈 수 없어.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밤 뿌린 씨앗이 10년 후 얼마나 무서운 열매를 맺게 될지를.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불의를 슬퍼하듯 밤새도록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2부 탐욕의 대가. 정환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씨 형수는 날마다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인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미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에는 고기 반찬에 흰쌀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사는 거지. 그 병든 거 시중 들 때가 생각나면. 에이, 생각하기도 싫어. 박 씨는 거울 앞에 앉아 비녀를 꽂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차고 있는 옷은 모두 새 것이었고 머리에 꽂은 비녀도 은으로 만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조카 민식이가 찾아왔습니다. 고모 계시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박 씨가 나가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민식이 아니냐? 얼마만이냐? 고모, 그간 안녕하셨소? 제가 요즘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 살 돈이 좀 필요해서 왔소이다. 박 씨는 망설임 없이 돈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친정 조카가 과거에 급제하면 자신의 뒷배가 되어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은자 10량이다. 이걸로 책도 사고 공부에 쓰거라. 고맙소, 고모. 제가 꼭 급제해서 고모께 은혜를 갚겠소. 민식은 돈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민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고모 송구하오만. 글방 선생님께 드릴 사례금이 필요하오. 박 씨는 이번에도 선뜻 은자 5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민식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시험 응시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민식이 찾아올 때마다 박 씨는 돈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내주던 것이 1년쯤 지나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식아, 너 도대체 언제 과거에 급제할 게냐? 고모, 이번 시험에는 꼭 붙을 것 같소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러나 민식은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계속 떨어졌습니다. 사실 민식은 과거 공부를 하는 척하며 고모가 준 돈으로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노름판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잇, 오늘은 재수가 없구만. 내일은 꼭 딸 거야. 민식은 노름판에서 돈을 잃고도 다음 날이면 또 찾아갔습니다. 한 번 이기면 100냥을 벌 수 있다는 헛된 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돈계짝을 열어보니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일이 줄어든 게냐?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남긴 재산이 엄청났는데 벌써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입니다. 민식이한테 준 돈이 이렇게 많았단 말인가? 박 씨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에 빠뜨린 돈은 다시 건질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모, 고모. 어느 날 밤 민식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뛰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민식아. 제가 노름판에서 빚을 졌소이다. 50냥. 당장 갚지 않으면 저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뭐? 노름판이라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준 돈으로 노름을 했단 말이냐? 박 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민식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고모, 제발 이번만 도와주시오. 제가 죽게 생겼소. 박 씨는 고민 끝에 한양에 있던 기와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6개월 뒤 민식이 또 빚을 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70냥이었습니다. 고모, 제발. 이놈아, 내가 어디서 또 그 돈을 구한단 말이냐? 결국 박 씨는 남은 기와 집마저 팔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논밭까지 하나씩 팔아야 했습니다. 고모,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민식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다음 달이면 또 빚을 지고 왔습니다. 마치 독에 걸린 것처럼 노름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이제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한때 수십 마지기였던 논밭은 이제 2마지기밖에 남지 않았고 한양의 기와집들도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박 씨는 텅 빈 돈개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 시동생을 쫓아내고 얻은 그 많던 재산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식이 아예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모, 민식이를 못 보셨소? 어느 날 노름판 빚쟁이들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민식이 그놈이 100냥을 빌려가고는 도망쳤소. 혹시 고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수 있소? 100냥이라니.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소? 박 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빚쟁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집이라도 넘기시오. 결국 박 씨는 살던 집마저 빼앗기고 마을 뒷산 기슭에 있는 낡은 초가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초가집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이었습니다. 한때 비단옷을 입고 은비녀를 꽂았던 박 씨가 이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옵니까? 박 씨는 찬 방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정환이가 집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3부 암행어사의 출두.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다가 떠나고 또 다른 사또가 왔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 형수는 이제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동량 바구니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제발, 밥 한 술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 전 어린 시동생을 쫓아낸 이야기가 마을에 소문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시동생을 어찌 내쫓았는지 아시오? 한겨울에 헛바지 차림으로 내쫓았다지 않소. 천벌을 받은 게지. 그래서 재산을 다 날리고 적골이 된 거 아니겠소. 박 씨는 그런 소곤거림을 들으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한 사내가 마을 입구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요?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나타났다고 하오. 그것도 아주 무서운 어사라고 하더이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행어사라. 그것도 무서운 어사라니. 암행어사는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러 다니는 관리였습니다. 탐관오리를 잡아들이고 억울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지요. 이번 어사는 보통 어사가 아니라더군. 젊은 나이에 과거 장원 급제를 하고 지금까지 수십 명의 탐관오리를 잡아들였다고 하오. 그 어사가 우리 마을에도 오실까? 아마 올게야. 이 고을 사또가 탐관오리라는 소문이 자자하지 않소. 과연 며칠 뒤 관아에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두야, 출두. 마을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갔습니다. 박 씨도 구경이나 할 겸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는 검은 관복을 입은 어사가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감히 백성의 것을 빼앗고도 떳떳하냐? 어사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상 아래에는 사또와 몇몇 관리들이 꽁꽁 묶여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옵니까?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죄라니? 백성들에게 세금을 2배로 거두고 그 돈으로 내놈들이 기생집에서 술판을 벌인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냐? 어사의 호통에 사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박민식이라는 자가 있느냐? 박민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식이? 내 조카 민식이를 찾는 건가? 박민식. 있거든 당장 나와라. 어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사또 그자는 도망쳤습니다.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민식이라는 자는 사또와 한패가 되어 백성들의 곡식을 가로챘습니다. 작년 흉년에 관아에서 나눠준다던 구호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쌀의 절반을 박민식이 빼돌려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런 놈이, 우리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 쌀이 어디 갔나 했더니 그 놈이 훔쳐간 거였구나. 박 씨는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조카 민식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박민식의 일가 친척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나오너라. 그자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알려야 할 것이다. 어사의 명령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민식이라면 그 여자 조카 아니었소? 어느 여자 말이오? 저기, 저 거짓골을 한박 씨 말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씨에게 쏠렸습니다. 박 씨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저 여자요. 저 여자가 박민식의 고모요. 저 여자를 끌고 가시오. 포졸들이 달려와 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박 씨는 발버둥을 쳤지만 어쩔 수 없이 단상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엎드려라. 포졸의 호통에 박 씨는 땅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으악!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단상 위에 앉아있는 어사. 그 얼굴을 본 순간 박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자신이 한겨울밤에 쫓아냈던 바로 그 어린 시동생 정환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시동생 어르신. 박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환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편히 지내셨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10년 전 그날 밤의 한기가 그대로 서려 있었습니다. 사부 과거의 진실. 박 씨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어르신. 정말 시동생 어르신이옵니까? 그렇소, 형수님. 10년 만이오이다. 정환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어사가 되셨습니까?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살 어린 소년이, 그것도 헛바지 차림으로 쫓겨난 아이가 어떻게 암행어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정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께서 저를 내쫓으신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산속을 헤매다가 쓰러졌습니다. 눈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지요. 정환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산속 암자에 계시던 원적 스님이셨지요. 스님께서는 얼어 죽어가는 저를 업고 암자로 올라가셨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한 달 동안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지요. 발가락 2개는 동상으로 일었습니다. 정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스님께서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어찌하겠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스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가르치마 하셨지요. 알고 보니 그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대제학을 지내신 분이셨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제학이라면 나라의 학문을 총괄하는 최고의 벼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부터 7년 동안 암자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글을 읽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죽으로 때웠습니다. 정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7년간의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환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오! 군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원급제라니.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영예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저에게 벼슬을 내리셨고 3년 뒤에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제가 25이 되던 해였습니다. 박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개처럼 내쫓았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암행어사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형수님. 정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형수님께서 저에게 던져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쉰밥 한 덩이였습니다. 며칠이나 묵어서 돌처럼 굳은 밥이었지요. 정환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헝겊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10년 동안 이것을 품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정환이 헝겊을 풀자 그 안에서 돌처럼 굳은 밥 한 덩이가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나 까맣게 변한 그 밥은 마치 돌덩이 같았습니다. 제가 배고플 때마다 이것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리라고. 군중은 숨을 죽이고 그 밥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 물어보겠습니다. 정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수님께서 저를 쫓아낸 그날 형님의 영정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님께서는 형님의 영정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보, 당신이 남긴 재산은 모두 우리 아이 것이요. 그 재수 없는 시동생은 내가 내쫓았으니 이제 우리 모자만 편히 살 수 있을 것이오라고. 아닙니다. 박 씨가 고개를 저었지만 정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형수님 뱃속에 있다던 그 아이 말입니다. 저는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형수님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지요. 재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한 거짓말.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그 많던 재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환의 질문에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 박민식에게 다 날려버리셨지요. 그자가 노름으로 탕진하도록 돈을 계속 대주셨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야 눈물을 쏟아내며 빌었습니다. 시동생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어르신을 그리 대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정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네. 저는 형수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을 벌할 수도 없습니다. 형수님께서는 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니까요. 시동생을 내쫓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비록 인정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정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만 형수님의 조카 박민식은 다릅니다. 그자는 백성의 구호 양식을 훔친 도적입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내어 법대로 다스릴 것입니다. 정환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여인을 풀어주어라. 다만 박민식을 찾는 대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포졸들이 박 씨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박 씨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정환은 마지막으로 형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형수님께서 심으신 것을 이제 거두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정환은 단상을 내려가 관할을 떠났습니다. 오부업보의 끝. 정환이 떠난 뒤 박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제 가시오. 포졸이 차갑게 말했지만 박 씨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곧 관아 마당에는 박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박 씨는 중얼거렸지만 이제는 그 말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박 씨는 겨우 몸을 일으켜 무너진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자신이 고함을 지르던 모습, 밥주걱으로 어린 정환이를 때리던 모습, 쉰밥을 던져주며 문을 닫던 모습. 박 씨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발가락 2개를 잃었다는 말에 박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재산을 지켜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 재산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조카 민식에게 다 날려버리고 자신은 거짓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포졸들이 돌아다니며 박민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은 마치 땅속으로 숨어든 듯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너의 조카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겠느냐? 포졸이 박 씨를 찾아와 물었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몰랐으니까요. 그놈이 잡히는 날이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잘 생각해 두어라. 포졸의 경고를 듣고도 박 씨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모, 고모. 초가집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누더기를 걸친 민식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식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고모, 배가 고파 죽겠소. 밥 좀. 민식은 거지처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건장했던 몸이 이제는 앙상하게 마르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박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끼니를 거르는 형편인데 무엇을 주겠습니까? 민 씨가 나도 먹을 것이 없구나. 하지만 박 씨는 항아리 안을 뒤져 쉰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동량으로 얻어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먹어라. 민식은 그 쉰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 미안하오. 제가 고모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카도 자신도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민 씨가 너는 어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포졸들이 너를 찾고 있다. 고모,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든 멀리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노름 같은 것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민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박 씨가 조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동량으로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시동생을 내쫓더니 결국 저 꼴이 되었구먼. 천벌을 받은 거지. 당연한 일이야. 박 씨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어귀에서 동량을 하다가 한 무리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말을 탄 관리들. 그 가운데에는 암행어사의 관복을 입은 정환이 있었습니다. 어사또께서 한양으로 돌아가시는구나.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셨어. 탐관 오리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니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절을 했습니다. 정환은 말 위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때 정환의 시선이 박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그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환은 말을 멈추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한양으로 돌아갑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환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헝겊에 쌓인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이것을 드립니다.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보니 그 안에는 쉰밥 한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정환에게 던져주었던 바로 그 밥이었습니다. 형수님께서 10년 전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동생 어르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수님. 정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수님께서 스스로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사십시오. 정환은 그 말을 남기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쉰밥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던져준 그 밥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그 쉰밥을 항상 품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며 동량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시동생을 한겨울에 내쫓았습니다. 그 죗값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10년을 더 살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초가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쉰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묻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그래.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고름이 맺힌다더니. 박 씨의 무덤 위로 눈이 내렸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얗고 차갑게. 마무리 교훈과 여운.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시대 한 가문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형수는 어린 시동생을 한겨울에 내쫓았습니다. 그 순간의 잔인함이 10년 뒤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왔지요. 정환이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일을 처리했을 뿐이지요. 형수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형수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하려던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다가 눈 내리는 겨울날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훗날 피고름이 맺힌다. 사람은 언제나 덕을 쌓으며 살아야 합니다. 남을 해치면 그 해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무시하고 내친 사람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환이가 품속에 쉰밥을 간직하며 견뎠던 10년의 세월. 그 세월이 그를 암행어사로 만들었습니다. 형수가 던져준 쉰밥이 결국 형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덕을 쌓으며 사십시오. 그러면 만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